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재초청을 했는데도 윤석열은 불참을 한대요. 그리고 윤석열이 뭐 반성한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알다시피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삼자회담도 거부하고 박근혜를 만나러 가요. 왜 윤석열은 그럼 오늘 박근혜를 만나러 갔는지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12구 참사 공동 주체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갔어요. 쟤네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죠.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MBS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0% 초중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대부분 30% 후반 40% 가까이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들도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2%, 30대 초반으로 나오고 그 물가가 부담된다라는 분들은 91%. 물가가 엄청나게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1%. 그러니까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고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55%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경제 얘기 조금만 시작할 때 조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압박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여러분들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뉴스에서 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미국채 10년 만기 국채가 뭐 5%를 돌파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미국의 국채 10년짜리 만기 상품이 이자가 5%. 그래서 미국채 국채가 급등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국채는 사실상 안전자산이에요. 그렇죠?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잖아.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의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채 안전자산의 금리가 5%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몇이에요? 3.5인가? 그쵸? 3.5.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전한 미국채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윤도 낮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국채를 사겠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니까 대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300포인트가 무너지냐면요. 그동안에 남아있던 외국 자본이나 이런 자본들이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하지 뭐하러 불안한 뭐 전쟁 위기도 있고 여기저기 불안한 대한민국 경제에다가 이율 해봐야 3.5%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느니 사실상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미국의 안전자산 10년짜리 만기 국채가 5%의 어떤 금리가 배당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안전자산에다가 투자하지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금리를 올렸다가는 영끌족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대출 자영업자들 다 금리 부담이 사실상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또 이상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물가는 지금 물가 잡지도 못하고 금리를 올려야지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그러는데 지금 금리를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대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미국채 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직격탄을 맞았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또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 미국이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뉴스를 접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네, 이어서 내년 총선 분위기는 지금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도 빨리 선거하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민주당 뭐 윤석열 지지율 20%대도 나오고 민주당 최고의 지지율도 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 다음 달 총선 치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민주당도 위기가 한번 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대로 총선 치르게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이대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대승을 하죠.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 총선 때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50%가 넘는다는 건 압승이에요. 강남 3구를 제외한 민주당이 다 싹쓸이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거의 이제 70%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내년 총수의 최대의 변수가 뭐라 그랬죠, 제가? 물가예요, 물가. 경제야, 경제. 결국은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싸우면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물가, 고용, 그 다음에 민생, 경제 요 세 개를 봐요. 그래갖고 다들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분들 다니고 나면 진짜로 물가가 이렇게 비싸? 이제는 10,000원 갖고 밥을 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10,000원 갖고 장을 보려 그러면 과자 몇 개밖에 못 사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게 물가가 91% 넘어 올랐다 그래도. 그러면 정부는 뭐 하냐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뭐 하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탓을 하지 민주당 뭐 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국회 뭐 하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면 제가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도 차이는 10% 이상 나는 걸로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심리적 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경제가 좋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는 죽고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기업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지금이야 자영업자들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지만 진짜 큰 거는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결국은 내수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지고 그 기업들에게 돈을 대출해줬던 금융권도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 내년에 아마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올 연말에 기업들이 아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인적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계치에 도달하면 기업도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대량 고용 해고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은 고용, 민생, 그다음에 물가의 선거가 치러질 거라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자마자 여야 영수회담을 신청을 하고 영수회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은 그러면 3자 회담을 하자. 김기현,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오차범위 밖에서 이런 여론조사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지금의 여론조사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진짜 투표 전, 진짜 일주일 전, 한 달 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걔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미 언론을 장악을 했고 여기저기서 국정원이 가동되고 있고 댓글 부대가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분위기 좋고 빨리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한방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인 선거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절대 불리할 수 없는 선거지만 결국은 여론을 호도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민주당에게 투표가 가지 않도록 엄청난 공작이 들어오고 작업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9일 날 그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결국은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업이 못하게 사용자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 3법 직권 상정을 했죠. 이거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왜 직권 상정을 하냐. 그래서 근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법사위 법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상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각 18개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국회에다가 부의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상정한 것은 법사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걸었어요. 국민의힘이 걸었는데 헌재에서 직회부는 적법하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니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적법하다라고 해서 11월 9일 날 국회에서 직권상정해서 투표로 하는 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직권상정했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의 야당들이 반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반대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정의당이 사실상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민주당을 압박용으로 썼던 법이고 방송상법은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헌재에서 적법한 입법 절차를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11월 9일 날 국회가 또 빠루가 등장할지 개소리 말잔치 오래 하는 게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하죠. 걔네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11월 9일도 전원이 감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국회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되게 좀 분노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법원에서 부석사 고려불상 일본의 소유가 맞다. 야, 나 이 판결을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 대법원이냐. 누가 봐도 고려불상은 우리 건데 일본이 당연히 국권을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36년 동안 찬탈할 때 이거는 당연히 가져간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의 절도범들이 나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들 상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2012년에 2012년 10월에 일본 시스마의 사찰 간노지에서 훔쳤습니다. 이 불상을 훔쳐서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 가져왔는데 이 일당들이 결국은 팔아먹으려고 이거를 경매가 20억에 붙였다가 이게 잡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국 절도범들이 갖고 온 이게 어떤 국내로 들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뭐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죠. 이거를 일본의 절에서 훔쳐 갖고 왔어요. 나 이런 사람들 애국자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외구들에게 약탈당한 거잖아.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려 불상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가져갔을까? 약탈한 거잖아. 그럼 원소유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고려가 일본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게 1330년경 서주 고려시대의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는데 나중에 일본 왜구들이 가져간 거잖아. 법원은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일본에 있는 사찰의 것이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고려시대의 부석사인지 그 이후의 부석사인지 이름은 같지만 어느 부석사인지 소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판결이에요? 고려 불상 우리나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면 일본이 약탈했으니까
부석사의 절이 소유든 아니든 대한민국 거라는 판결을 내려야죠. 이해할 수 없는. 그쵸? 이게 어느 사찰의 것인지를 떠나서 이 불상은 대한민국의 국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본 소유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외국에서 일본 놈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가져간 거 다 돌려달라 그러면 다 돌려줘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 불상이 어디 소유였다는 게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면 지금 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보는 것이 맞다. 개소리죠. 힘없는 민족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뺏기고 자기네들의 문화재를 뺏겼는데 소유를 오랫동안 했으면 그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해 욕먹 미친놈들이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광복절 특사 법무부에서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뉴스를 봤을 거예요. 사면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면된 지 2달 만에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가 이 사람을 압수수색을 하고 420억 원의 횡령과 법인세 9억 원 포탈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사면을 해줬던 겁니다. 이 사람의 새로운 혐의는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판매를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것이에요. 한동훈 책임져야죠. 그쵸? 이렇게 부실하게 광복적 부실 특사 한동훈은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사면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사면해 준 게 경제 범죄자를 또 해줘갖고 횡장의 배임, 그러니까 이호진의 배임 혐의 액수가 1,011억 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면 대상에 올라가고 사면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면심사위원회 중 한 명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입니다. 이거 국정조사해야 돼 이거. 응?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 이노공, 이노공이라는 분이 여자예요. 이 법무부 차관이에요. 이노공이 법무부 차관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기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태광그룹 회장이 이호진 영향이 없었을까요? 응? 영향이 없겠냐고. 응? 이런 거 조사해야죠. 응? 당연히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자기 이노공, 자기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 이게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어요. 이거 뭘 해야 되냐? 국정조사해야죠. 국정조사에서 누가 이호진을 사면 대상에 올렸냐? 그러면 또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이다. 이 지랄 떨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실 인사검증, 김행 부실 인사검증 뿐만 아니라 이동관 부실 인사검증, 별의별 사람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면도 힘있고 빽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잘 좀 파악해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1월 여러분들 11월 되면 민주당이 이제 1특급 최상병 특검과 함께 내가 김건희 로드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월은 뭐냐면요, 예결위 싸움이에요. 이제 12월부터는 예결위가 가동돼서 마지막 확정 짓는 거고 11월 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뭐 엄청나게 줄여든 예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 R&D 예산뿐만 아니라
청년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 전쟁이에요. 11월부터 이제 예산 전쟁이 시작돼 갖고 예결위 소위를 통과해서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민주당이 이번에 뭘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각종 어떤 단체들이 정부 예산 증액과 삭감 어떤 거는 이유 없이 증액돼 있고 어떤 것은 삭감돼 있고 이거를 조정하는 게 국회 예산결산 예결위 예산안 조정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은 여러분들 예산 증액과 삭감을 결정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결 소위는 여야 예결위원 50명이에요. 15명만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해마다 물밑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예결위의 소위에 참여하는 15명에게 예전에는 뭐 쪽지 예산 막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요즘 뭐 카톡 예산, 뭐 텔레그램 예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민주당이 어떻게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잼버리 예산, 전북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전북의 민심이 또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뿐만 아니라 청년 예산, 여성 예산 어떻게 다시 복원시켜 갖고 내년에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는 이따가 하고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인요한 인수위원장은 김한길의 아바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인요한의 입이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인선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12명을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감동도 없고 뭐 신선함도 없고 그냥 김한길의 아바타 그냥 니들 뻔히 눈에 보이는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구태 인선. 저는 먼저 오늘 인요한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위원들 몇몇을 보면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가 웃을 일이다. 이 사람들은 혁신의 대상이다. 그렇죠? 박성중 이런 애들, 누구죠? 김경진, 박성중, 오신환 뭐 이런 애들 보면서 혁신위원들이 혁신의 대상이야. 내가 보면서 이거는 그냥 전혀 뭐 신경 쓸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데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 나름 구성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 것 같은데 12명 중에서 7명이 여성이에요. 그렇죠? 이 포지션은 뭐냐면요. 수도권 여성 젊은 층을 겨냥한 인선인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가장 안 나오는 게 20대 여성이에요. 그렇죠? 2030의 여성들의 표가 거의 10%대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은 여성을 더 인선을 한 거고 수도권 위기론을 뭐 의식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보는 거는 혁신위원 중에서 박성중 의원과 김경준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에 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인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현재 지역위원장도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박성중이 유일한 현역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보면 뭐 혁신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신선함도 없고 충격도 없고 저는 이게 왜 혁신의 대상이냐고 얘기하냐면 혁신위원들 중 다수가 뭐냐면 내년 총선을 출마할 인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 누가 봐도 뭐가 빠졌어요. 윤석열이 변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변할 생각도 없고 그냥 혁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위기의 99.9999%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뒤에 빠져 있고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면 됩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개판인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이념 전쟁하면서 낡은 반공주의 하면서 공산 전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위기를 자초한 건 윤석열이고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 건 대통령이죠. 정답은 대통령이에요. 김건희가 바뀌어야죠. 솔직히 대통령은 김건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바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웃기죠? 어? 지금 보면 뭐 남자 6명, 여사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환은 처음에는 유승민계죠. 바른미래당 출신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신환은 신윤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로 이미지가 있는 오신환을 영입을 했죠. 처음에는 천하람을 영입을 하려다가 사실상 실패를 하니까 내년 관악을에 출마가 예상되는 오신환을 유승민계를 포함시키면서 영입을 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데 결국은 혁신, 얘네들이 이거 왜 만들었어요? 공천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천 때문에 만들었는데 내년 총선 출마할 사람들이 공천룰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어떤 공천룰을 만들거나 그게 변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배려를 위해서 김경진을 데리고 왔고. 그렇잖아요. 아니 결국은 혁신은 인적 혁신 그리고 어떤 내년 공천 룰에 어떻게 다가가냐. 이게 인요한 혁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인데 내년 총선 나갈 새끼들 전부 뽑아놓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그 공천 룰 건드릴 수 있겠냐고요. 응? 근데 못 건드려요. 응? 근데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인요한이가 들어오자마자 통합을 얘기합니다. 통합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혁신한다는 사람이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혁신과 통합은 사실상 엄청난 어떤 반대의 의미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인요한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희생을 강요해야 혁신이다. 그 영남권 다선의 중진 의원들 사실상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권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출마를 뭐 강요한다든가 또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이 둘 중에 영남권 물갈이를 암시를 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지율 낮은 20대 2040 때문에 여성들 비중을 높인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냥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을 국민의힘 혁신위에 많이 보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호남계를 겨냥해서 김경진을 뽑은 거고 통합의 의미로 누구죠? 오신환을 뽑은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윤이죠. 박성준 현직 중에 친윤이 혁신위에 참여를 했는데 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윤석열과 참여했던 자예요. 응? 근데 뭐 기대도 할 거 없고요. 딱 예상합니다. 한 달 못 가요. 한 달 못 가서 사고 졸라게 치고 그냥 스스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부터 사고 터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위가 왜 잘못했냐? 뭐 만약에 지금 혁신위에서 내년 공천룰을 손댈라 그러면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천룰을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내년 공천룰을 세팅을 하려 그러면 내년 총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야지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데 내년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벌써부터 여러분들 말실수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요한이가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말실수 뭐 있죠? 자기는 매일 김한길이랑 통화합니다. 저는 김한길과 매일 통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김한길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다. 나는 4, 5년 전에 알고 지냈고 거의 통화 뭐 4번인가 5번 이거는 여러분들 인요한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거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김한길이 거짓말한 거지. 인요한이가 매일 하지도 않는데 매일 통화한다고 거짓말 하겠냐고. 이거는
사실 린유안이라는 사람은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실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자기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자기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무슨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을 하려 그러면 당원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자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말은 의미는 뭐냐? 나는 유일하게 김한길 말만 듣는다. 나는 대통령 말은 안 듣고 김한길 말만 듣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 이 말은요,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 어떤 혁신의 주체는 맞아요. 여태까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갈이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말실수가 아니라 인요한이가 진짜 말은 잘한 건데 바로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말을 바꿔요.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냐? 낙동강 하류는 저희 외삼촌이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낙동강 하류 부산으로 퇴각했다. 낙동강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조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부터 자기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저거는 뭐 긁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재선의 박성준,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은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현재 내일 만약에 총선이 벌어지면 그 지역에 국민의힘의 배지를 공천을 받으면 달고 나올 사람이 김경진, 오신환, 정성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응? 그 박성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야 간사를 맡았었고, 대선 당시 김경진 전 의원은 대외협력특보,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은 선대위 정무수행실장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윤핵관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통합의 이미지를 부추기려고 유승민 개라고 얘기하는데, 유승민과 헤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어요. 결국은 비윤계라고 얘기하는, 어떤 처음에 통합을 강조했었는데 인요한이가 비윤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번 혁신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았냐?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에 청사진도 없었고,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는 로드맵도 없었고, 그리고 왜 내가 이 혁신위원이 돼야 되느냐에 어떤 동참할 명분도 주지 않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뭐 2달간 뭐 60일 동안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60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네가. 왜 제가 이거를 회의적으로 보냐면요, 김기현이가 무슨 정권을 줬다 인요한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이제 혁신위가 첫 번째 회의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조직들을 김기현이가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냐? 선거기획단.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나와요. 선거기획단, 무슨 기획단. 그래갖고 또 다른 두 조직이 김기현이가 만들고 있어요. 혁신위에게 정권을 줬다 그러면 혁신위가 선거기획뿐만 아니라 공천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혁신위는 인요한이한테 그냥 맡겨놓고 김기현이는 뒤에서는 선거기획단을 만들고 또 다른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김기현 체제의 선거기획단, 이거를 전부 김기현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인요한이는 그냥 몸빵용이에요. 몸빵용. 응? 지금 그러니까 무슨 혁신위가 힘이 있겠냐고요. 첫날은 통합, 둘째 날은 소통과 희생. 이번이 기회가 이번뿐이다. 결국은 우리가 저걸 보면 돼요. 지금 윤핵관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이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도 검사가 권력을 잡기를 가장 원하겠죠.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검사들이 국회에 있어서 박근혜 때 같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탄핵되는 일을 없게끔 만드는 게 윤석열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검사들이 가장 안전하게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죠? TK예요. 그래서 TK 물갈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쭈루루 검사 한 2-30명만, 왜냐면 TK, PK 이쪽을 쫙 따지면요, 부울경 어떤 이과 TK 지역을 딱 다 합치면 한 80석 돼요. 68석인가 돼요. 거기서 검사들 30명만 내리꽂으면, 그렇잖아. 기존에 있던 3선, 4선 불출마를 종용한다든가 수도권 험지로 오라. 이게 윤석열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어떤 검찰은 이미 자기 사조직이 됐고, 국회에서도 자기 친위대를 만들어서 뭐든지 국민의힘을 내년에 어떤 그 당에서 어떤 윤석열을 치려고 할 때 당연히 자기 수호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까? 진짜 이거는 공천 전쟁이 지금이야 아직 뭐 6개월이 남아서 영남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죠.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공천만 받으면,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배지 다는데 미쳤다고 서울에 올라와 갖고 지금 뭐 서울에서 전멸할 분위기가 감지되는 윤석열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누가 올라오려고 하겠냐고. 자기 지역 사수하려고 하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이가 떴었죠. 민주당도 2016년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이에게 전권을 주면서 사실상 혁신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 혁신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였냐면요, 호남 물갈이였어요. 호남 물갈이. 그래서 결국은 김상곤 혁신에서 호남의 어떤 뭐 신인들에게 가점을 주고 기존에 있던 의원들에게 마이너스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상곤 혁신안을 반대했던 호남 기득권 동교동 세력들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김한길, 안철수 이런 애들과 손을 잡고 탈당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공천권 위협하면 탈당을 불사하는 자들이에요. 민주당도 그랬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김상곤 혁신안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딱 뜨니까, 이러다가 우리 공천 못 받겠다 싶으니까 안철수를 꼬드겨 갖고 김한길이랑 안철수랑 호남 신당을 차린 게 바로 국민의당이고, 그때 그 문재인 홀대론을 띄우면서 28석인가 아마 거의 다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도 자기 기득권 포기 안 하려고 결국은 나갔다가 국회의원 배지는 그 당시에는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민생당, 국민의당 쪼그라들고 사실상 공중분해됐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는 개싸움 나요, 제가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 것 없이 좋은 혁신안은 누가 봐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혁신안 우리 알고 있죠. 저희같이 정치를 분석하고 정치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바꾸면 이번에 선거에 이길 것이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힘도 뭐를 바꾸면 이번에 어느 정도 선거에서 선전할 것이다. 이거는 밖에서 보면 보여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보여요. 민주당은 지금 혁신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김은경 혁신안에서 띄웠던 민주당의 민주화가 없는 어떤 대의원제라는 낡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은 기득권이 돼버리다 보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등가성 1대1로 해서 당원이 뽑는 어떤 그 경선, 당원이 뽑는 후보, 이게 민주당의 혁신 1호고, 두 번째 민주당의 어떤 상향식 공천. 지금 뭐든지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시절에는 총재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위에서 찍어 눌러갖고 누구 어디 심어라, 이런 게 하향식 공천이거든요. 근데 밑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당원이 주인이다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서 진짜 민주당 다운 사람들을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을 뽑는다. 이게 상향식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당원들이 뽑는 그런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국민들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게 민주당의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을 예전부터 하려고 했죠. 그 당시에 김무성이가 그나마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을 하려고 그러다가 박근혜가 너 죽어 그랬더니 갑자기 옥새 들고 날랐죠. 그게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살 길은 사실상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3선 이상의 자기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원들도 있고 그러지만 한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연속으로 3번 나가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기득권을 계속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인들이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프로야구 같은 거를 봐도 아무리 지금 추신수 선수나 이대호 선수는 작년에 은퇴했지만 추신수 선수는 아직 SSG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몫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추신수라는 선수는 1년, 2년 후에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럼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땐 추신수를 선발 주전 라인에 넣는 것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갖고 올해는 좀 전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사람을 키워야지 10년, 20년을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거예요. 왜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제한을, 김은경 혁신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김은경 혁신안에 어떤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 당원들의 경선 참여, 그 다음에 표의 등가성, 그 다음에 한 지역구 3선 제한, 요렇게 제가 알기로는 핵심적인 세 개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도 딴 거 아니죠. 영남에서 3선 이상의 제한이나 영남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불출마나 또는 어떤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거를 과연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 나와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 나와도 그거를 지도부에서 받지 못하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안은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도부죠, 그렇죠? 지도부가 누구예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지도부예요. 근데 김은경 혁신안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재명은 받고 싶은데 혁신은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혁신안을 받으면 비명계가 오히려 반대를 할까 보고 사실상 당을 분열을 시킬까 봐 그거를 주저했던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점 받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혁신안은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더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떠죠? 만약에 인요한이가 저는 뭐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저는 잘 몰라요 정치인, 그래놓고 갑자기 혁신안에 공천룰을 건드려요. 만약에 인요한이가 눈치 없이 김한길이 야야 너 그만하고 내려가는데 난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러고 만약에 버티는 거야 60일 동안. 그러다가 영남의 3선 중진들 제한 전부 불출마 또는 수도권으로 해라, 만들어, 혁신안을 막 만들어. 그러면 김기현이가 그걸 받겠냐고. 못 받죠, 그쵸? 왜 지금 김기현이가 지금 바지지만 왜 남아있냐? 인요한이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을 때 김기현이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 이해를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인요한이에게 정권을 주려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만들었어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혁신위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기고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이고 국민의힘 바닥을 치면 비대위원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만약에 여차하면 윤핵관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이라는 바지라도 당대표를 세워놓고 혁신위를 띄운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비대위를 띄워야 돼. 그래서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수도권에 출마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비상대책, 이건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를 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를 거부하고 혁신위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딴짓을 해도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왜? 모든 혁신위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김기현이 안 받으면 그건 실행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유한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인유한이 한 달 못 가요. 왜냐면 처음부터 엇박자가 났어요. 김한길이랑은 자기는 매일 통화한다. 아니다. 나는 매일 통화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있죠.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나 김한길이가 어떤 얘기를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막 입단 소구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인유한이가 정치를 알아요? 몰라요. 복잡한 국민의힘의 개파 싸움이나 개파의 역학관계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막 떠들다 보면 엄청난 기밀들이 나올 테고 엄청난 말실수를 하고 사실상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수습하는데 난리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 뭐 김한길이랑 매일 통화한다 그랬는데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을 뭐 공천룰을 뭐 만들어 보겠다. 저쪽에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인유한이가 대통령에게도 이런 소리를 전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인유한이를 통해서 혁신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올 테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개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역학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상 입만 벌리면 말실수나 핵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그래서 지금 박성중이나 오신환이나 비핵관 비주류를 이번에 혁신위에 포함 안 시킨 것은 혁신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비주류가 들어오면. 그렇죠? 비핵관계가 만약에 반핵관계가 만약에 혁신위의 통합 차원에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인유한이가 뭐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흘려줄 거 아닙니까?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제가 보면 결국은 이런 혁신이 이런 거 다 쇼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쇼에 속고 이런 쇼를 굉장히 치켜 올려주고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언론에서 빨아주는 뉴스가 아마 도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든 국민의힘의 위기나 사실상 지지율이나 이런 거 다 윤석열이 책임이 99.99999%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김한길 시켜갖고 인유한이 꽂은 겁니다. 응? 사람들은 대통령 불통, 리더십도 없고 협치도 없고 결국은 그런 위기가 집권 여당의 위기는 윤석열이 불러왔죠.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를 불러온 거 아니죠. 응? 이런 위기 모든 걸 키운 것은 한마디로 인유한이 데리고 와갖고 무슨 혁신이 지랄들 하려 그러면 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변할 줄은 몰라요. 영수회담 거부하고 이런 짓거리 보면 전혀 변할 것도 없고 변할 마음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내일 아마 국민의힘의 인유한 최고위원회가 아마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기자들 신났을 거예요. 기자들 신나갖고 내일부터 인유한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끝나고 나서 백불이라고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서 막 물어보면 이제 폭탄 발언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 제가 심층 분석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오늘 그냥 쭉 갈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지금 핫하죠. 유승민 신당,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괴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준석은 왜, 그리고 유승민은 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할 것이냐? 그쵸? 왜라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말은 자기는 사실 떠날 마음이 없다. 근데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이준석이가 보통 머리입니까? 내년에 국민의힘에 이준석이가 가장 노리는 것은 노원병이죠.
그렇죠? 노원병에서 안철수랑 붙고 막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가 짱구를 굴려본 거야. 짱구를 굴려봤는데 내년에 노원병에 국민의힘에게 공천을 받아도 당선될 확률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국민의힘은 아니야. 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올라가면 내년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이길 확률이 없는 거죠. 그쵸? 이길 확률이 없는 거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각자 도생. 그래서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고 운을 띄워봤더니 왜? 이대로 쭉 간다 그래갖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갈 모멘텀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국민의 의원들 봐보세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서울에서 당선이 다 됐죠. 다 아시죠?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경기도, 인천, 서울에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현재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 출마한 수도권 당협 위원장들은 원외라는 소리예요. 원외. 한마디로 작년에도 물 마셨고 이번에는 벼르고 벼러서 배지를 달라고 진짜 4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야, 이러다가 또 원외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지금 제가 왜 윤석열 신당 소리가 나오고 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상하는 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온도차가 있어요. 그 온도차가 뭐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같이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상할 때 이준석 신당이 뜨고 유승민 신당이 뜨고 각자 뜰 확률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준석과 유승민이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할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젊은 층들과 자기의 지지층을 데리고 신당 창당을 따로 독자적으로 하고 유승민은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합칩니다. 결국은 합쳐야지 시너지 효과와 파괴력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준석과 유승민이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딱 하면 국민의힘이나 수구 세력들에서 공격의 포인트가 한 군데예요. 그쵸? 유승민과 이준석이 손을 잡았다. 시작은 파괴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공격을 당할 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당하는 거죠.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을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면 아무래도 2030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따라 나갈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 이준석은 젊은 2030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밖에서 정당 창당을 해놓고 유승민은 윤석열의 저런 이념 전쟁 그리고 경제 파탄 사실상 고집불통의 잘못된 정치에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따뜻한 보수의 어른들을 상대로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각자 신당 창당을 했다가 선거 막바지에 후보 단일화 또는 합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면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죠. 처음부터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를 걸고 창당을 하면 그때에 그치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지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신당 창당을 죽이려는 세력들 막 어떤 파고가 있겠죠. 근데 이준석 신당 창당은 젊은 층들을 상대로 신당 창당을 하고 유승민은 따뜻한 보수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을 하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합쳤을 때에 나중에 어떤 신당 창당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졌을 때 파괴력 있게 유준석과 유승민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슈의 중심이 있고 결국은 파괴력이 더 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하지 못하죠. 이준석만 공격을 하면서 나중에 이준석의 신당을 공격하다가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의 어떤 신당은 사실상 그러면 공격에서 피할 수 있고,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신당 창당을 하는 그 정당을 공격을 하면 이준석이는 승승장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내가 요즘 보면 이준석은 사실상 기자회견은 눈물의 기자회견이 맞아요.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빠이빠이예요. 유승민도 아무리 유승민을 어떤 공천을 준다 그래도 유승민이가 굳이 어떤 강남의 공천을 받지 않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내년 총선에서 강남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유승민의 신당 창당, 이준석의 신당 창당은 아마 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대통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이 가장 당황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이 흔들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통합을 해서 지지율이 막 20%까지 나와요. 국민의힘보다 만약에 앞선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통합이나 또는 후보 단일화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앉아서 2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은 나눠 먹다든지 아니면 어디는 나눠 먹자든지. 그래서 제가 보면 유승민과 이준석은 사실상 시간은 유승민과 이준석의 편이다. 이거를 뻔히 아는 윤석열이 위기감을 느껴서 오늘 박근혜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박근혜를 느닷없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중동에서 오자마자, 그렇죠? 중동에서 오자마자 박근혜, 박정희 추모식에 왜 참여를 했겠어요? 지금 이준석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유승민이 노리는 건 뭐냐? 수도권과 바로 영남이에요. 수도권과 영남. 왜 영남에서 유승민이가 그래도 통하냐면 영남에서 따뜻한 보수 그리고 처음에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유승민이가 사실상 퇴출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진짜 박근혜를 구속시킨 거는 바로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박근혜를 구속시킨 건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윤석열이 영남에서 오히려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영남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윤석열이 박근혜의 손을 잡으면서 보수 통합, 친박 친이 통합을 나서는 것이고, 결국은 유승민의 신당 창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오늘 박근혜를 찾아간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보수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윤석열이가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래요. TK가 이탈, 윤석열에 대한 이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손부터 잡는 거예요. 박근혜 손부터. 그래야지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힘을 빼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쳐먹으면서도 박정희 추도식에는 가고 이태원 참사 국민들이 죽은 추모식에는 불참을 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타파님, 윤석열 신당은 무슨 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자꾸 윤석열 신당 소리가 나오냐면요. 윤석열 신당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김한길 이런 애들이 뛰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이 당을 장악을 했는데 왜 또 신당을 차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윤석열 이중대 같은 신당을 차린 다음에 결국은 선거 막판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국민의힘 혼자 단독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신선함이 있는 어떤 비정치인들이나 검사 출신 또는 밖에서
셀럽들을 모아갖고 신당을 창당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선거 막바지로 국민의힘과 연대 또는 통합을 하려고 신당 창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윤석열 신당 창당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어차피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장악을 했는데 왜 자꾸 신당을 차리려고 하냐?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없고 대통령의 사실상 부정평가가 높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를 빼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미지를 뺀 수구 중도 세력들이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바로 민주당 타도를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이준석 띄워주지 마세요. 유승민 띄워주지 마세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치를 바라볼 때는요, 쟤네들은 민주당이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는 걔네들이 공공의 적이고요. 괜히 파이만 키워줄 뿐이에요. 어? 파이만 키워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싫다 그래갖고 윤석열을 욕하는 사람들을 자꾸 띄워주면 안 돼요.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 고립되고 민주 진영에서는 진보당이든 무슨 국민주권당이든 이상한 정당들이 태어나갖고 노동자들 표 그쪽으로 3% 5%만 가져가져도 사실상 치명타인데, 저쪽은 메머드급 이준석 신당, 유승민 신당 통합하고 윤석열 신당 국민의힘 통합해갖고 후보 단일화를 해갖고 해쳐 모이면 나중에 민주당 대 국민의힘, 야권은 분열돼 있고 저쪽은 후보 단일화를 만들면 민주당이 불리해요. 근데 이게 통해요. 이런 게 통하기 때문에 제가 늘 선거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공공의 적은 윤석열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지만 결국 쟤네들은 불리한 선거판으로 어떻게든지 엎어버리려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 밖에서 뭐 양양자 이런 애들 결국 국민의힘 가고 싶어갖고 저렇게 밖에 민주당 뛰쳐나간 거거든요. 양양자가 여러분들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다음에 민주당으로부터 자기가 공천을 못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고. 저쪽은요, 단일화 안 하면 조중동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래서 내년 윤석열 집권할 수 있겠냐? 그러면 계속 조중동이 내치고, 조중동이 언론에서 계속 단일화 요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 뭐죠? 지분 싸움이에요. 지금이야 유승민이랑 이준석이가 윤핵관들에게 밀려서 사실상 뭐 그 제명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그 야인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나오고 선거가 막바지가 되면요, 5% 3% 10%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지분을 획득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몇 석,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어떤 공천 거래가 있을 테고 결국은 나중에는 대통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과반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준석, 유승민 이런 애들이 신선해 보이고 단지 윤석열을 욕한, 저도 솔직히 가끔 방송 보면 이준석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준석이 말 참 잘해요. 이준석이 참 말 잘하고 저는 그래도 참 민주당에 데리고 오고 싶은 아까운 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자꾸 괜찮은 애라고 치켜 세우면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 괜찮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중도층이 볼 때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의 이준석이나 유승민의 포지션은 어떤 거냐? 왜 인기가 많냐? 민주당도 욕도 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욕도 해주다 보니까 정치의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언론들, 양비론을 펼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정치권을 싸움만 하고 이재명도 잘못하고 있고 윤석열도 잘못하고 있는데 찍을 정당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중도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치 혐오를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중도라는 파이가 생긴 거죠.
예전 같으면 민주당 지지 뭐 35, 뭐 국민의힘 지지 뭐 35, 그러면 나머지 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다. 뭐 10%, 20%. 근데 지금 막 무당층이 막 30%, 40%까지 되거든요. 젊은 놈이 저는 이준석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지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고 대선을 지휘한다 그래서 젊은 놈이 먼저 갈라치기 정치를 배운 거예요. 여성 혐오, 남성 갈라치기. 그렇죠? 이 젠더 이슈를 띄워갖고 결국은 뭐 선거 전략으로 삶을 못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저는 이런 못된 정치를 어린 친구가 배우고 이런 못된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배운 게 저는 그 갈라치기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무슨 보수 이념 그리고 뭐 공산 전체주의, 자기를 반대하면 공산 전체주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나 역사를 보면 정말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이준석이는 원래 박근혜 퀴즈로 시작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무지로 시작된 게 이준석의 정치 입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가 공부는 잘해서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러면 박근혜를 돕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그런 정당에 저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정치가 혐오스럽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위기에 처하면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회사에서 지금 잘릴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제 자식들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못하면 결국은 나라를 원망하게 되고 현 정치 세력들의 무능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욕을 하게 되고 그게 정치 혐오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비론이 확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제가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희재를 불러갖고 방송을 하고 이거 지양해야 된다. 아무리 윤석열을 욕한다 그래갖고 변희재가 어떤 인간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폄훼하고 비하하고 민주진영을 사실상 일배 놀이의 선봉장에 섰던 변희재 같은 애들이랑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냐. 저는 내가 아무리 변희재가 지금은 윤석열에게 아픈 어떤 화살을 날리고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서 역사의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사람과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상 가결파 5인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비수를 꽂았죠. 홍익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운 점도 얘기할게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기각된 이후에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었어야 돼요. 좀 시끄럽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나왔어야지 그 징계가 마무리가 되고 사실상 찝찝하지 않은 게 가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복귀 전에 이런 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계속 엄포만 놓고 사실상 가결파들에 대한 징계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결파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가결파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개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는 가결파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날 복귀하기 전에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21일 날 가결을 했고 23일 날인가요? 아마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났을 때 그 기각이 난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26일 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사실상 가결파의 문제는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뭐 약한 징계든 강한 징계든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어떤 민주당에서 가결파들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 정청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외상값을 가까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대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아직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나 응징이나 사실상 윤리위원회에서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는 그걸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 계속 뭔가가 찝찝한 거를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은 타이밍 늦었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가결파에 대한 징계하면 안 돼요. 늦었어요. 그래서 이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김은경 혁신안을 빨리 민주당이 통과시켜갖고 김은경 혁신안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원들이 결국은 이런 가결파에 대한 응징은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가결파들이 이제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대로 계속 혁신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결파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요. 이재명 네가 불체포 특권 네가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가결을 해준 건데 왜 우리를 징계하냐, 오히려 그 반대를 한땐 사람들이 그 잘못한 거 아니냐면서 계속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민주당 최고위나 이재명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가동하는 순간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거는 혁신위를 통해서 가결파들의 사실상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명확한 어떤 사실을 인지시켜주면 가결파도 지금같이 뭐 징계냐 아니냐 갖고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나 사실상 뭐 박용진이나 뭐 김종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입 밖에 지난 21일에 있었던 국회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년 총선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친명계로 사실상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대표나 지도부가 나서서 가결파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순간 모든 이슈가 민주당 분열로 가요.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결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내년 총선에 당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김은경 혁신안을 통해서 당원들이 결국은 내년 가결파들에 대한 응징은 경선 참여로 여러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안 좋고, 이건 좀 어떤 정치 얘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경기가 안 좋고 사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보이스피싱이 막 득세를 하고 막 증가하고 사기꾼들이 막 넘쳐나요. 막 경기가 안 좋고 막 그럴수록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막 보이스피싱 같은 게 늘어나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사람이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죠. 어떤 사람들이 어이없는 사기를 막 당해요. 야, 저런 사기를 당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되게 막 어렵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을 밖에다가 막 알리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할 때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되기 힘든다는 거를 막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막 여기저기서 막 도움을 청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요,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저 지금 다음 달 며칠까지 뭐 1억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취득을 하겠죠. 그렇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 알잖아. 저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신용도 좋고, 그러니까 나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게 그 사람의 상황이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허접한 사기를 당할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기가 먹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콤하게 어떤 사람이 제가 5천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서류 뭐뭐뭐 필요하고 뭐뭐만 준비해 주십시오.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어떤 서류 준비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다고 해서 좀 여기저기서 달콤한 유혹들 다가오고 막 그러면요, 그거 다 사기예요. 그렇죠? 절대 나 빼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 빼고 어떤 사람들이 막 돈을 준다 막 이러고 돈을 빌려준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상한 문자로 무슨 자영업자들 폐업당한 자영업자들 도와준다 문자 오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사기꾼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 사기를 칠 타겟을 잘 잡아요. 타겟이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니즈를 적용을 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건 뭐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주식 사이트 같은 사기는 어떤 거냐면요, 막 사람들이 나 얼마 투자해갖고 날렸어요. 딱 보면 이 사람 뭐 3억 투자해갖고 지금 1억 남았어. 그럼 이 사람은 본전 생각나잖아. 그럼 갑자기 달콤한 주식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이거 몇 배 갑니다. 이 사람은 이 1억 나머지 1억 빨리 빼서 여기 투자하면 내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래갖고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1억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달콤한 유혹, 누구에게는 허접한 유혹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유혹은 굉장히 먹혀들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누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절박하고 내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절박함과 힘듦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갑자기 생전 연락도 안 했던 오래된 친구나 지인이 전화와서 요즘 힘들지? 라고 하면서, 그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내가 요즘 뭐 좀 시작했는데 요즘 뭐 바쁘지 않으면 나 좀 도와주지?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응? 나는 일이 잘 돼서 갑자기 너가 생각나서 너가 내 일을 좀 도와주면 너를에게 좀 내가 나눠주겠다.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자나 그런 거에 뭐 대출, 뭐 무자격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치 분석의 핵심은 앞으로 인요한의 입을 주시하라.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 빨아주지 말아라. 얘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의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드렸습니다.